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마저 돌아가시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크더라고요.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에선 저희 엄마마저 돌아가시자 이 결혼을 업자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시댁의 파혼 요구에 더욱더 슬펐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시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고 두고두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너네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내가 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알잖니? 가뜩이나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마저 안 계시다면 혼주석이 횡해가지고 어디 하객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어? 이쯤에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이에요. 꼭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왕 마음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나도 잔인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하잖니. 그 문제는 저랑 준희 씨랑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배웅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는 일어나셨고 그 길로 집으로 떠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허망하던지 무엇보다 세상이 홀로 떨어진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가슴 아픔을 묻어둔 채 친정엄마의 발인이 모두 끝이 나고 지금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은 저로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었죠. 뻥 뚫린 마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으로 시집간다 한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싶기도 했고요. 그냥 엄마마저 없으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나 반대하시잖아.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까지 오셔서 모진 말씀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며느리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었어. 안 봐도 뻔해,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 미안해, 헤어지자.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건데 헤어지자는 얘기라면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 완강히 남편과 헤어질 것을 다짐했지만 참 사랑이 뭔지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엄마도 돌아가셔서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의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고된 시집살이였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후회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진행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마음 먹은 건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영미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좋게 허락해 줘놓고 이제 와서 영미한테 왜 그래요? 뭐야?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더니?
너네 형수들 봐라. 양가집 규수들처럼 아주 잘 배운 애들 데려오니 얼마나 좋으니? 어디서 하자투성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나대길. 아유, 속상해.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어머니, 실패작이라뇨? 하자투성이?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세요?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쩜 말을 그렇게 막 하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준희 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넌 나한테 딱 그 위치다. 며느리 대접 바라지도 마.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제가 잘하면 어머님 마음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여인 게 제 탓도 아닌데 어쩜 그리 아픈 말만 골라 하세요? 아프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알겠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한테 아픈 소리 해도 되죠? 두고두고 어머니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럼. 참 허탈하네요. 부모 없는 제가 뭔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입을 떡 벌리며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차라리 그냥 노력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해봐도 어머니는 절 며느리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프라고 저렇게 아픈 말만 골라 한다는 시어머니 행패에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저에게 곧 분가를 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에겐 엄마 잃은 슬픔조차 달래지지 않은 이 공허한 마음이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죠. 모두 다 예견하지 않은 슬픔이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지만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앞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거였으면 마음 좀 곱게 쓰고 가시지. 참 허망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번에 가다니. 힘내. 내가 뭐라고 위로하진 못하겠지만 곧 이 슬픔도 점점 무뎌질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속상하다, 나야말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머님 말 좀 잘 들어둘걸. 말대꾸한 게 후회가 남네. 나도 어머님 상처받으라고 나쁜 말만 골라 한 것 같아. 한편으로 어머님한테 대들던 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몰라요. 어머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덤덤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라셨는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이것저것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는 저한테 형님들은 얄밉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어머니 대신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형님들은 자기네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던지. 참 동서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봐. 아니 친정부모님들 다 하나같이 돌아가시고 어쩜 어머님마저 사고를 당해?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재수가 없는지. 무서워서 상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어머머, 저 눈빛 좀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뇨.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님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보다 더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형님들도 소름 돋을 만큼 무서워요. 뭐야? 기막혀. 방귀 낀 놈이 성내나더니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쩜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종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랑 급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상종해봤자 뭐해요? 입만 더러워지지. 동서, 저기 상이나 치워. 아, 저랑 급이 달라서 그렇게 우아하세요, 다들? 그런데 상갓집에서 화장은 떡칠하고 조문을 받아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전 이렇게 형님들한테 쏘아붙여놓고 상을 치우고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에 아버님의 식사는 물론 걸음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반대했던 건 시어머니였지 시아버지는 늘 과묵한 사람이셨거든요. 자식 일에 왈가왈부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홀로 남은 시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 모두가 끝이 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애초에 분가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형님네들은 분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저조차도 그러려고 했고요. 하지만 형님들이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들도 그저 형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삼형제 중에 남편만이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서가 이제 아버님 모셔야지? 어차피 이 집 시집 오면서 몸뚱이 하나만 들어온 거 아니야. 분가도 안 했겠다. 혼자 남은 아버님 홀로 계시긴 할 수 없지. 잘 됐다. 부모도 없는 동서 친정아버지다 생각하고 살뜰히 모셔. 알겠어? 상부 상조네. 부모 없는 처내고와 아버지 생겼다 생각하고 봉양 살뜰히 하란 말이야. 아주 딱이다 딱이야. 안 그래 작은 동서? 잘 어울려. 그러니깐요. 가뜩이나 아버지 없는 동서 아버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친정 아버지다 생각하고 잘 모셔 하여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아버님 제가 잘 모실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남 아픈데 찔러가며 낄낄거리지 마세요. 귀하게 자라면 뭐하나요? 말을 그렇게 못 빼먹은 것처럼 하는데 돌아가 주세요. 그래, 혼자 잘났지 동서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자격지심.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여보, 우린 가자. 동서도 얼른 일어나. 아우,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동서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있던 재수도 다 털릴라. 하여튼 봉양 잘해. 알겠어? 형님네 식구들은 그 길로 행안히 나가버렸고 이 넓은 집에 저와 아버님 남편만이 남아있었어요. 아버님은 며칠 기운이 없으셔서 방에만 계셨고요. 전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 성신성의껏 보살펴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없기도 했고 저한테 아버지가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말씀이 거의 없으신 아버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은 하지 않는 분이었죠. 제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자 아버님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도 죄책감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기 시작했죠. 고마워. 자기 덕분에 아버지가 이젠 운동도 나가시고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서 그래. 아니야. 나도 아버지 생긴 것 같고 좋은데 뭐. 아버님이 말씀도 참 없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드리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야. 요새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우리 분가도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버님 이제서야 기운 찾으셨는데 쭉 모시고 싶어. 아,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돌아가신 엄마가 봐도 자기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 그래도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 여보. 남편은 저에게 무한으로 고마워하였고, 그렇게 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시아버지는 어느새 웃음도 되찾으시고, 저와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어린 저를 참 귀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아버님의 오른팔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일은 메밀전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겠냐? 그거 손 많이 가지? 갑자기 그런 메밀전이 당기고 그러네. 아니요. 오늘 시장 바다가 내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번거로운 거 다 상관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메밀전을 먹자꾸나. 그거 만나겠다. 참 막내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은 시어머니처럼 저를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는 내색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저 항상 무덤덤한 분이셨죠. 그래도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곁에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항상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형님들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형님네들은 딱 명절, 아버님 생신, 어머님 기일에만 참석을 하는 분들이었기에 하루만 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명절 준비를 하였죠. 며느리가 셋이나 되었지만 모든 음식 준비는 다 저 혼자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형님들도 같은 며느리지만 참 편하게도 산다는 생각을 하였죠. 아, 전 저것만 붙이면 마지막이지? 힘들다. 작년까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올해는 부쩍 힘도 들고 그러네. 그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형수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참. 내가 전화라도 해야지. 됐어. 또 뭐라고 할라. 그냥 하루만 왔다 가는 거 굳이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아. 당신 형수들이 뭐 한두 번이야? 전 애초에 형님들에게 기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로 따지고 드는 게 더 불편했어요. 혼자서 음식 장만을 다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 아침 형님네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뻔뻔한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저한텐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어머, 동서, 음식 많이 했네? 그래, 동서가 이런 거 하지 누가 해? 아, 우리 딸내미 이거 녹두전 잘 먹으니까 녹두전 좀 싸놔. 갈비찜도 싸놓고.
어차피 아버님이랑 동선에 얼마나 먹겠어, 안 그래? 원래 이렇게 명절엔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얼른 싸! 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음식부터 싸라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형님들도 이 집 며느리 아닌가요? 아니, 공식 식모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길? 그리고 아버님도 우리 안 부르시잖아. 왜 동서가 나대서 이를 키워? 공식 식모라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누군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주방에서 저희끼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버님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저희의 냉기류를 파악하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만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아버님은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이번 일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뻔히 저 혼자 이렇게 음식하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냐, 주방에서? 오랜만에 모여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다들 준비됐으면 거실로 나와서 밥이나 먹자. 네, 아버님. 어머, 아버님. 지난번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직장이 워낙 바빠서 제 맘 아시죠, 아버님?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신세대니까. 그래 뭐 자주 온다고 해서 달라진 거 있냐? 이렇게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되지. 어서 밥 먹자. 다들 오너라. 형님들의 여우 같은 알랑거림에 아버님은 그저 하하호호 대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솔직히 지금껏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봉양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뭔가 허탈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님을 신아빠처럼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버님에겐 이 며느리들이 모두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 허탈한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있자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그나마 남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셔. 고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뜰히 모시는데 어쩜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은 형님들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 오히려 나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 애초에 아버님도 나랑 자기 결혼 반대했던 거 아니야? 아, 안 그래. 아버지가 원래 진짜 표현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모든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시는 거지. 자기가 이해해. 아버지가 원래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이잖아. 남편이 아버님을 이해해달란 말에 그래 아버님은 원래가 후인이시지라며 또 애써 웃어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해봤자 뭐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도 형님들의 꼴사 넣었지만 저 역시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며 지냈습니다.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입만 열면 자랑질을 해댔었고 그런 형님들의 눈에 저는 그냥 정말 가정부이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우리 개모임에서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 파리 한 2번 정도 가는 건데도 얼마나 볼 게 많던지 너무 좋더라니까. 어머, 맞아요, 형님. 프로필 사진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저도 이번에 여행 한번 가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동서는 비행기는 타봤어?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서는 이 집 공식 식모 그 이상도 아니네? 뭐라고요? 저희도 여유되면 외국 한번 가기로 했어요. 뭘 그게 그렇게 대수라고. 그리고 식모라뇨? 말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농담한 거야. 무슨 말도 못해, 동서한텐 무서워서. 아니, 워낙 없이 살았다고 하니 그냥 작은 동서가 비행기 타봤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피의식으로 화낸다, 또. 진짜 동서랑은 이래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식모라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아우, 무서워라. 알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동서 화낼 때 보면 꼭 우악질 여사 같아. 얼마나 억척스러워 보이는지. 모든 말들이 형님들에겐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진 않았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지만 자주 보지 않은 얼굴들, 그래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더 버텼죠.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곁에서 더욱 살뜰히 모신 것 같아요. 절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아들들 그렇게 있어봤자 누구 하나 필요 없더라. 고마워 정말. 에이, 아버님. 진짜 마음 많이 약해지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전 괜찮아요. 처음이었죠. 고맙다는 말.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찡했지만 애써 아버님께 씩씩한 척 웃어 보이며 넘겼죠. 아버님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에도 형님들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애들 학원 핑계, 직장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막내인 저희 남편만이 아버지 쇠약해지신 모습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렇게 쇠약해 보이실 분이 아닌데 참 세월이 뭔지 이렇게 빨리 흐를 수가 있나 싶어. 그치. 당신도 참 마음이 그렇겠다. 젊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한테 참 많이 고마우실 거야. 고맙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신한테 제일 고맙지. 나한테 시집와서 여태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미뤄두고 편찮은 아버지만 옆에서 주야장천 모셨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참 당신한테 모자라다. 고마워 여보. 우리 부부잖아. 그런 말 마. 나도 친정아빠 없는 빈자리 아버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아버님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유산을 정리한다는 말에 그렇게 바쁘다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기대를 하며 집으로 당장 오더라고요. 거짓된 눈물쇼를 펼치기 시작한 형님들을 보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장남과 차남인 아주버님들은 잔뜩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미리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너희끼리도 싸움이 안 날 거 아니냐? 큰애 작은애한테는 맞이이기도 하고 차남이기도 하니 저기 창고에 조대용 금고가 2개 있을 거야. 나 죽으면 금고 열어보아라. 그리고 우리 집 막내. 그동안 나 봉양하고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지? 손에 뿔 마를 날 없이 매일 장 보고 힘들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준비했다. 저기 작은 다락방에 장바구니 하나 있을 거야. 그거는 네 거야. 알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들은 울음을 멈추고 킥킥대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저에게 많은 걸 남겨달라고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장바구니로 모욕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아버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쳐 따지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노쇠해지셔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유산이고 슬픈 건 또 슬프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장례 다음으로 제일 슬펐던 장례식이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항상 부족한 며느리지만 애써 참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동서, 그만 울어. 아버님 뭐 호상이지, 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인정한 거야. 이제 공식 식모라는 걸. 아유, 어쩜. 그러니깐요. 아무리 잘해봤자 장남 차남 따라가겠어요? 걔는 고생한 거지. 딱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 봐요, 아버님이. 아버님의 장례 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형님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 다들 집에 모여 아버님이 주신 유산을 풀어보는데 형님들이 간 창고에는 초대용 금고 하나씩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금고 앞에 편말로 수준에 다 맞췄다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고 형님들은 금고를 열어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장난해? 설마 금고만 주신 거 아니겠지?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 장난치시는 거야? 아니, 저희 금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 원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버님이 설마 이런 걸로 장난치시려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꺼내온 장바구니 안에 서류를 열어서 살펴보니 아버님이 생전 가지고 있던 건물과 땅이 다 저희 신랑과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편지 하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었죠. 그 편지를 읽고 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버님이 보고 싶던지.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무뚝뚝한 시합에 모시느라 힘들었지. 처음 너를 본 순간 참 귀엽고 마음에 들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널 반대했더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너한테 아픔만 준 것 같아서. 나를 봐서 시어미도 용서해 주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산목숨이 아니었을 거다. 아들들도 못하는 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거야. 넌 몰랐겠지만 난 널 내 딸처럼 여겼다. 내가 표현이 많이 서투러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참 미안하구나. 주책이지. 네 덕분에 남은 생 편하게 살다 간다. 그리고 참 행복했어. 너도 행복했어야 할 텐데 괜한 짐만 준 것 같아 너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고맙고 앞으로 너의 앞날 밝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 며느라. 아니 내 딸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표현 못하던 아버님의 속내가 이런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유산 문제로 아들들이 싸움이 날까봐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고, 추후에 형님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제도를 막으셨죠. 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참 고맙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오열을 하던지. 이게 말이 돼? 아니, 동수한테 전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없이 살아서 몸뚱이 하나만 들고 온 주제에 모든 걸 다 가로채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홀랑 꿀꺽할 생각을 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야. 알겠어? 아, 골빈 것들. 너희는 돈밖에 모르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눈물쇼 하던 너네. 아버님이 과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셨을까? 9년 동안 너희 얼굴 비춘 게 몇 번이나 되니? 정신 차려. 어디서 소송을 한다 만다야? 양심도 없는 년들아. 너넨 가져갈 자격도 없어. 뭐? 년? 2년이 미쳤나? 여보, 들었지? 2년이 이렇게 돈에 도른 년이라니까. 애초에 돈 보고 시집 온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한 거고. 아주 여우 같은 년이잖아, 이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야, 알아? 전 첫째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억지스러움에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 된 마당에 그놈의 돈돈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제가 첫째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대자 덩달아 둘째 형님도 제 머리끄덩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셋이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깡다구밖에 없던 저를 이길 수 없던 공주님들은 저에게 아주 기깔나게 맞았답니다. 분에 안 풀려 씩씩거리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러고 나서 형님네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추후에 아주버님들이 번갈아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 전화가 오고 소송을 건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순진한 척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네가 홀랑 끌고 가려고 해? 여자 잘못 만나서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거야, 노망이. 어디 재산을 너희한테만 주실 수가 있어? 내가 장남인데, 어? 형도 정신 차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형 솔직히 아버지 얼마나 찾아뵀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참 실망이다. 넌 이제 내 동생 아니다. 둘째도 그렇게 전해달래. 소송 걸어서 재산 반이라도 받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네는 소송을 걸었지만 아버님 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서 아버님의 재산 상속 부분을 찾아올 수 없었죠.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아버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버님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까지 꿰뚫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셨다는 것도 참 아버님답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흰 형님네들과 절연을 하였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성실한 남편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며 가장으로서 신뢰를 무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평생 아빠 없이 살며 외로운 저에게 아빠가 돼주신 시아버님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면 펑펑 울고 털어버린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주 덕분에 행복했다는 아버님 말씀이 참 저에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아버님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이 딱 하루만 살아계신다면 저희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날이네요. 여러분, 별거 아닌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39살 여성이며 현재는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흔히들 인생 100세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참 길고 한치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반도 못 살았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겪은 이번 일도 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걸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과거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전 남들이 말하는 교육자 집안이라는 배경에서 자라왔으며 아버지는 명예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 최근에 정년을 맞았고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원장을 하시며 곧 정년을 눈앞에 두고 계세요. 남들은 이런 부모님과 배경을 많이 부러워했고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철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공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학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줘도 아까울 게 없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6개월 정도의 만남을 이어오고 선배와 결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고 저희 쪽 부모님만 반대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소리로 대들어봤고 반항이란 걸 했습니다. 선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저라는 사람도 없을 줄만 알았던 때였어요. 처음으로 일탈이라는 걸 해봤고 집을 나와 선배의 자취방을 갔는데 그만 못 볼 광경을 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늦게 제가 온 사실을 알고 선배는 저를 붙잡으러 나왔더군요. 은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실은 너한테 말 못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거야. 나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질척거리잖아. 내 앞에서 자꾸 눈물을 보이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달래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잠만 잔 거야. 그리고 난 맹세코 진짜 마음만은 주지 않았어. 내 마음은 오직 너뿐이야. 나 정말 널 사랑한단 말이야.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 믿지? 그 여자한테도 지금 이 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했겠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해 보였을까? 난 선배를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나 찾는다고 난리 났을 거야. 하나뿐인 딸이 멍청하게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갔으니 오죽 걱정이 될까. 그것도 모르고 선배만 믿고 집을 나왔는데 다른 여자와 있다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내가 한심스러워 미칠 것 같아. 선배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이 나네. 나 볼 때마다 항상 순수해서 좋다고 했던 거 말이야. 그 말이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 순수라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이야. 선배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순수하다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걸 보니 그 말 뜻을 알겠다. 내가 바보같이 순수해서 속이기 쉬웠겠다. 아빠랑 엄마 말이 다 맞았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후로 다시는 선배를 만나지 않았지만 선배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건지 한 달 정도 매일 전화가 왔었습니다. 선배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고 힘들어하는 딸을 본 부모님은 유학을 권했고
7년 동안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일 잘하고 하고 싶은 게 공부였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쉽게 선배를 잊을 수 있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목표로 삼아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논문을 써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고,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참여를 해서 인정을 받으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과 공부에만 매진하는 하나뿐인 딸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맞선을 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은정아, 너 이렇게 평생 혼자 살 거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공부와 일에만 네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안타까워. 혹시 어릴 적 일로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면 그건 사람으로 다시 치유하면 돼. 그때는 너도 너무 어렸고 사랑이 제일이었을 나이야. 하지만 너도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는 게 있잖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아무리 친구가 많고 학교에서 알아주면 뭐해? 네가 정말 힘들 때 네 옆에서 너와 함께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옛날 일은 다 잊었어. 그때가 벌써 몇 년인데 엄마는 아직도 그 일이 기억나? 엄마랑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내 옆에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지금 삶이 좋은데 자꾸 누구 만나라 강요하지 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형제라도 만들어주는 건데. 여보, 우리 너무 늦었을까? 은정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더 먼 미래야.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지만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잔말 말고 엄마가 알아본 맞선 한번 보도록 해. 만나서 아니면 우리도 체념할 테니. 부모님의 성화로 결국 맞선을 보게 됐고, 별 기대 없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은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카페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났고 체념을 한 채 그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데, 키가 큰 남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자신의 품으로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 밀치고 자리를 나오려는데 남자분이 제 이름을 대며 너무 늦게 왔다고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고 안았던 건 뒤에서 다가오는 종업원과 부딪히는 줄 알고 급한 마음에 잡았다고 했어요. 초면부터 뭔가 이 사람과 맞지 않겠구나 생각한 전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미안했는지 밥을 사겠다며 사정을 했고, 그때 하필 배가 너무 고팠던 바람에 눈 딱 감고 허락을 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는 첫인상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나랑 잘 맞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그런지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맞선 상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소속이며 뇌과학 연구 쪽을 한다며 연구 생활의 바쁜 점들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맞선 상대는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와 관심사는 뇌수면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 남자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됐고,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금 친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다가 노점상 하는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는지 길가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쪽이 불리했고, 남자 2명이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었고 물건들을 던지며
노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간섭을 하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증인으로 노점상 할머니와 함께 파출소로 갔다고 했어요. 파출소를 가도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자꾸 가서 초조했지만 왜 전화를 할 생각을 못했는지 자신도 의아했다면서 제가 어차피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 장소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나가려는 저를 보자 딱 알아채고 저에게 왔다고 해요. 할머니가 걱정된다는 이 남자의 말이 너무나 진정성이 보였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맞선 남자와 기분 좋게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식사 자리에서 받았던 명함을 찬찬히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쳐봤고 1년 전에 뇌수면에 관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에는 플랜카드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첫날이었지만 긴 통화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장애인 남동생이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방금 만났던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아팠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첫날의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과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연인 사이로는 발전하지 않고 서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지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고 이런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길어지면서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고 하소연을 하기 위해 그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번 교수 임명은 분명 나라고 했었어. 내가 될 거라고 학과장님도 언지를 주더라고. 따로 날 불러서 그랬다니까. 근데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봐봐. 내 이름이 없어. 내가 이 명단에 없다는 게 말이 돼? 나 정말 열심히 논문 쓰고 밤잠 안 자면서 그 많은 서적들 죄다 뒤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진짜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 모두들 내가 교수가 될 거라고 했어. 우리 학교에서 최연소 교수님이라고 추켜 세웠던 동료들이 명단을 보자 등을 돌리더라. 그은한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 인생 허투루 살았나 봐. 종민 씨한테 이런 푸념 늘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허망하다. 내가 다 화가 난다. 은정 씨가 그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함께 봐서 아는데 진짜 열심히 했잖아. 당신같이 유능한 인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왜 못 알아보는 거야? 그 학교 똥몽충이 같은데 당신 같은 보석도 못 알아보면 말이야. 내가 가서 확 다 엎어버릴까? 도대체 왜 그런 거래? 왜 내가 교수 임명에서 떨어진 줄 알아? 알면 종민 씨 진짜 어이없을 텐데. 내가 생각해도 쪽팔려서 내 말 듣고 배꼽 잡아 웃을 수도 있어. 나보다 논문 개수도 적고 교수에 대한 열망도 없는 애는 딱 교수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 장담하는데 분명 나보다 못해. 그런데 그 사람도 교수가 되는데 내가 왜 못 됐냔 말이지. 남자가 없어서래.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미스예요. 그때 말하는 그 미스. 내가 그 이유 때문이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황스럽다. 진짜 그 이유래?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어. 박종민 있다고. 뭐 서류 있어야 인정받는 건가?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름 되면 다 알만한 학교에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다니 내가 당장 신고할 거야. 감히 은정 씨를 못 알아본 거 내가 용서 못해.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예비 남편의 말과 행동들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예전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뭔가 기분이 씁쓸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했고 염려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그토록 바래왔던 교수는 떨어졌지만 더 귀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찾았던 내 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은 패배자도 아니고 낙오자도 아니었고 오직 저 하나만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만난 지 2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결혼이라는 말을 자주 꺼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인생을 모두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절 위해주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나 예비 남편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떻든 사람은 진국이라고 이미 그쪽 바닥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나도 얼핏 학회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이 인상도 좋고 또 생긴 게 훤칠하잖니. 어떻게 했길래 얼음공주 우리 딸의 마음에 들었을까? 엄마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둘이 잘 만나고 있을 줄이야. 결혼은 아직 서로 이야기 안 해봤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착하나 싶은 게 나한테 모든 걸 맞춰줘. 하나부터 10까지 섬세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엄마, 더 큰 건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하는 거 있지? 내가 종민 씨 데리고 학교 동문 모임을 나갔는데 모두들 우리 주변으로 모이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하잖아. 다들 웃으면서 즐기는데 내가 다 기쁜 거 있지?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싶고 꿈꾸는 것 같고 사랑도 하긴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 스펙이 마음에 들어서 더 좋아. 그 사람이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나 내년에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다. 결혼도 하루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이민을 갔었던 터라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다던데 많이 외로워하지 않니?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아빠랑 엄마는 너만 잘 되면 외국에서 살아도 좋은데 눈에 밟히긴 할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가족 보러 외국에는 자주 간다니? 언제적 정보를 가지고 온 거야? 귀국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 이민 간 것도 동생 때문이라는데 동생이 지적장애 3급이래. 생활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엄마 아빠 놀랐지? 안 그래도 그 사람이 동생 이야기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나 봐. 조만간 동생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미래의 시동생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그 사람이 우리 가족도 보고 싶어 하더라. 조만간 상견례 날 잡을까 하는데 괜찮지? 좋지. 그런데 장애인 동생이 있는지는 몰랐네. 사람이 참 밝아서 좋더니만 남모를 사정이 있었구나. 조만간 보자 그래. 식당은 엄마가 근사한 데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그런데 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엄마는 걱정이다. 시동생을 앞으로 형이 맡아서 돌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지적장애 3급이라지만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폭력성이나 자기감정 조절이 능숙하지 못하면
성인 남자도 못 막아. 엄마는 네가 그 시동생이랑 안 엮였으면 좋겠다. 은정아, 시동생이 좀 걸리는데 너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어쩌지? 성인이라면서 힘도 세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며칠이 지난 후 예비 남편은 저와 함께 동생이 다니는 장애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규모가 상당했고 병원도 함께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시설에서 보호도 받고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은 다른 경증 장애인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들지 않기에 시설에서 24시간 봐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침에 시설 차량을 타고 갔다가 오후가 돼서야 동생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심리치료가 있는 날이었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예비 남편의 아버님, 어머님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처음 뵈는 거라 긴장한 탓인지 아침에 먹은 두유 때문에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긴장이 더해서 급체를 한 듯 했습니다. 덕분에 속은 계속 안 좋아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꽤 길어지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기다릴 것 같아 전화를 해서 늦어질 것 같으니 로비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부모님과 있으라고 이야기한 후 30분 정도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볼일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다짜고짜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라고 말하며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어찌나 힘이 세던지 그 사람이 가볍게 저를 밀쳤는데 제가 방심했는지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바닥에 넘어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남자는 자꾸 혼잣말을 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고 예비 남편은 그 남자를 보자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렸습니다. 종민 씨, 그러지 마. 저 사람 잘못한 게 없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길래 내가 말렸고 내가 먼저 팔을 잡았어. 저분이 그것 때문에 놀랐나 봐. 일부러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못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왔어. 나 아프지 않고 저분도 놀라서 날 살짝 밀친 것뿐이야.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자 화장실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말 안 들으면 형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나서지도 말고 그냥 옆에만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를 더 잃어야 하니? 얼마나 더 널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야. 네가 은정씨 밀쳐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래서 아예 2, 3일 맡아주는 대로 가야 해. 시설이 좋으면 뭐하니? 매일 얼굴 봐야 하고 내가 얘 때문에 뭘 하지도 못해. 이참에 절 같은 곳이나 숙식이 제공되는 곳을 알아봐야겠어. 분명 찾아보면 맡아주는 데도 있을 거야. 내가 음료 주문하러 간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다니까. 은정씨, 많이 놀랐죠? 내가 이 애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내가 미안해요. 종석이 너 이러지 못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네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밤에 잠도 안 와.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뭐 하나에 꽂히면 우리도 말릴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꼴 안 보이게 단속 잘할게. 밉다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그나저나 동생분이 얼굴이 빨간데 어떡하죠? 얼음팩이라도 구해올게요. 그리고 종민씨, 동생한테 사과해요. 난 진짜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다니까. 화도 좀 풀고.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이러지 말고 저희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가줄래? 나 너무 지쳐서 말이야. 내가 내일 전화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이만 만나자. 여기서 혼자 갈 수 있겠지? 나는 부모님이랑 동생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미안해.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지나치게 저에게 미안해했고 그렇게 예비 시댁 가족들과의 첫 만남은 일단락됐습니다.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기에 저 또한 너무나 당황해서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예비 남편은 동생 앞에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시동생을 본 후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춤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저 역시 장애인 가족을 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있던 찰나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퇴근해서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는 중에 예비 남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거치대에 폰이 있었던 터라 영상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는데 분명 빨간불이어서 멈췄던 것 같은데 뒷차에게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뒷차는 속력을 내며 달려와 제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절을 했고 모든 걸 영상통화로 봤던 예비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주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한 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절 위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고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병원을 오가면서 제 부모님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마치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대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후 예비 남편과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결혼을 하는데 장애인 시동생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퇴원을 하자마자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고 예비 남편도 그러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동생도 부를 거지? 저번 일은 실수였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번에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 보고 편견 없이 봐주시기로 했어. 시동생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당신이 계속 만남을 피하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언제 예비 시동생이랑 친해지겠어? 이번 상견례 날에 꼭 데려와. 알겠지? 정말 당신은 천사다. 그동안 여자를 안 만나봤다고는 안 할게. 그런데 당신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다들 내 동생을 보면 싫다 하거나 피했고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생을 미워했나 봐. 혹시라도 남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서. 가장 큰 건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야.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너무 용기가 나는 거 있지. 정말 고마워. 다시는 동생 때리지 마. 저번에 보니까 엄청 기죽어 있더라. 지적장애 3급 정도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지금 열심히 심리치료도 하고 있고 시설 다니면서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이야기잖아. 이제 당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하자.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아직은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됐기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예약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예비 남편 가족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해서 먼저 가서 방문을 열려던 순간 예비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험한 말들이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저번에 시설에서 은정이 찾으러 갔던 거지?
내가 얼마나 신령 감수했는지 몰라? 네 형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니? 쟤는 우리 가족 맞는지 의심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당신 얘 좀 어디로 보내면 안 돼? 나 매일 감시하느라 이골이 난다고. 조금만 참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잖아. 오늘만 잘 버티면 은정이랑 볼 일도 없을 테고 우리가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 그럼 종민이 앞길 막을 일도 없고 그거면 되지. 동생은 우리가 잘 지킬 테니 너는 이제 탄탄대로 잘 살면 돼. 조용히 문 앞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순간 친정 부모님이 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 뵈는 양가 부모님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틈을 타 시동생이 저에게 다가와 앉을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의자를 빼주는 척 하면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다른 가족들이 보지 않게 몰래 전해주었고 저도 모르게 쪽지를 받자마자 숨겼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인사가 끝나고 시동생은 제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았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동생이 건네준 쪽지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에 잠겨 있었던 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하며 쪽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작은 쪽지가 뭐라고 상견례장을 나오는 내내 제 손과 발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처음 보는 사람의 주민증이 감싸져 있었고 시동생이 적은 듯한 글자들이 맞춤법이 틀린 채 적혀 있었어요. 쪽지에 써져 있는 글자는 경찰과 와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자였고 그 순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전 주민증을 자세히 봤고 민증의 주인은 박종민이라는 이름 3글자가 딱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증 사진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간신히 화장실을 나와 상견례장으로 갔고 이미 상황이 정리된 듯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은 경찰들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떤 여자분과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넋이 나간 저에게 달려와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순식간에 제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니? 저 작자들이 글쎄 타살 의혹에 사기죄까지 우리를 아주 착당하고 속이려고 했대.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가짜 신분 가지고 일부러 접근하고 너랑 결혼하려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거짓이란다. 진짜 종민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신분을 자기 것 마냥 사기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으니 정말 하늘이 다 도왔다. 우리가 저 시동생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가짜 예비 남편은 부모님들과 작당을 해서 진짜 연구원 박종민에게 접근을 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크게 냈다고 했어요. 진짜 예비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이 다쳤고 특히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해요. 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고 사기꾼들은 사고를 내면서 신분증과 지갑을 훔쳤다고 해요. 자신들이 환자의 가족이라 속였고 진짜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매일 병원에서 간호를 가장한 감시를 했었던 거였어요. 병원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보는 예비 시부모님을 응원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비 시댁의 가정이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고 둘째 아들은 장애인이기까지 한 불우하지만 희망으로 버티는 가족으로 보았고 병원 수사를 하는 동안 예비 시댁은 그야말로 착한 시부모님으로 가장되게 포장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말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병원 측 도움으로 기부도 받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병원 측 몰래 진짜 박종민에게 수면제를 갈아서 매일 마시게 했고 예비 남편의 신분을 가지고 병실에 누워 지냈던 거예요. 캐면 캘수록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들은 모든 걸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장애인 시동생과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박종민을 간호하기 위해 매일 바빴고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그 탓이 모두 아픈 시동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에게 사고가 난 것 또한 결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자작극이었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시동생의 신고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시설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배웠고 자신의 가족들보다 현명했습니다. 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가족들이 자신만 빼고 놀고 있다면서 자신은 늘 외톨이라고 말하자 담당 의사는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상담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가족들이 당신을 빼고 무슨 놀이를 하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가족들이 몰래 말했던 말들을 담당 의사에게 그대로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 중에 민증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말도 했었고 담당 의사는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증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했대요. 시동생은 담당 의사를 잘 따랐기 때문에 민증을 집에서 몰래 가져왔고 모든 사실의 정황을 파악한 담당 의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몰차게 대했던 자식과 하나뿐인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기꾼들이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예비시대 가족은 죄를 지었으므로 법의 심판대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예비 시동생이 될 뻔한 동생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사기꾼 가족과 떨어뜨리고 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또 괴롭힘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당연히 증인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동생을 혼자 자립시켜주는 일 뿐인 것 같았어요. 남들은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나설 일이냐고 핀잔을 주지만 시동생이 용기를 내서 남의 일에 나서준 덕분에 지금의 제 삶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정도로 아물게 됐습니다. 시동생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삶을 살았을 것 같네요. 살면서 나쁜 사람도 겪어봤고 착한 사람도 겪어본 결과 인생은 너무나 길고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였어요. 이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많이 놀라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건강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의사인 신우 말로는 검사 결과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모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만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모를 엄마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고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운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매번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그때의 남편이 저에겐 호감으로 다가왔고 서로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로 커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얼굴을 첫 대면하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행복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가 말기 신부전이라 아무래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것보단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대기 기간이 5년 정도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뇌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차례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의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는 병이라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다면 그래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오빠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곤 했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잘 알죠? 건강검진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부족합 판정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금은 뇌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식 받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관리 잘해드리니까 이식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인 신우가 시모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투석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이 오고 나서 이식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가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겠죠. 전처럼 무의미한 인생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이나 하면서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며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겁니다. 신우는 시모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식 수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몸 관리하며 요양하고 계신 시모가 하루빨리 신장 이식받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여긴 왜 왔어? 가서 경수장사 하는 거 도와줘야지. 말은 하고 온 거야? 몸 관리만 잘하면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안 봐도 된다.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줘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야죠. 어머님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가 오늘 일찍 문 닫고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요즘 그이가 어머님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동안 몸 관리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 신장 받아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니? 어차피 경수 아빠도 암으로 일찍 떠나보낸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아들 신장까지 받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눈 감기 전에 네가 나한테 손주 한번 안겨주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너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 나도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불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아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에휴, 그렇겠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야 없겠지. 아쉽지만 어쩌겠니? 너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항상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구아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10년간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는 시모가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날 저는 시모에게 신장 이식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부모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 드리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거라.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 아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것보다 투석받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건강해요. 검사도 받아봤는데 신장에 결석도 없고 깨끗하다고 이식해주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단 신장 이식으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식은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가서 내 아들 일이나 도와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그땐 다시는 얼굴 못 볼 줄 알아. 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거 모르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멀쩡한 신장을 떼어서 내 몸에 붙여. 뇌사자에게 신장을 받는 것보다 수술 결과도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모가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시모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시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좀 데려가라며 내쫓으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로 듣게 된 이후 많이 놀랐는지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으면 세상을 떠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 고아라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게 아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성이 착해서 받아준 거야. 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너한테 흠집을 내면서까지 신장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서 신장을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 꺼내지 마라.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지어서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라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친엄마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게 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낳아줬다고만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어머님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라는 말을 하세요? 그건 제가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이식 받으세요. 시모는 제 신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의 격양된 대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려는 저와 받지 않으려는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신우까지 시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의 입장에선 저에게 이식을 하라 마라 결정짓는 게 많이 난감했는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고 신우가 꺼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현실적으로 시모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올케 언니 말대로 이식해주려고 내린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부터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인 오빠도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결석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지만 애들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없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챙겨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장을 떼어주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막대했으면 신장 주고 싶었겠어요? 되려 하루빨리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겠죠. 언니가 내린 결정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언니 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보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자한테 장기 이식 받는 거 짧아야 5년이지? 정말 길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엄마한테 최후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식 받으면 매번 투석 안 받아도 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텐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시모는 신우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침착함을 보이셨어요. 가족 모두 시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원했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시모는 제 의견대로 신장을 이식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식당 문을 닫고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담당한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제가 원하는 거였고 하루빨리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 이틀 전 시모와 신우가 병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 모녀에게 급하게 달려가 왜 서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끊어졌고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두 모녀가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걱정돼서 다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시모와 신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잠깐 다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의 시간 동안 시모와 신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와 신우가 모습을 보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녀지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년간 시모와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모녀의 행동을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와 신우는 서로 싸우고 난 뒤 어떠한 말도 없이 신장 이식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식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잠깐 자다 일어나면 금방 끝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고 시모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치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문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수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다 가다 저와 가까워진 간호사가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거라면서 방금 수술실 안에 들어간 수여자가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시모와 신우가 병원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시 이식을 진행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옆방 수술실에서 각각 떨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길래 시모가 제 옆에서 수술 받는 게 더 긴장되고 무서워서 따로 수술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며 신우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해줬다는 말을 하자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반대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술실 문을 열어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동되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신우와 심각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수술대 위로 향했는데 시모가 누워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처음 본 남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언제 시작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 사이에 기절초풍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병동이 초토화가 되어버린과 동시에 시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들은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이 일을 계획했으니까 전부 책임져.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저 남자, 도대체 누군데 어머님이 쩔쩔매는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신장을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냐고요? 그게 내 피가 섞인 친아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 젖 한번 물리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린 내 친아들이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러던 도중 경수 아빠를 만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까맣게 잊고 지냈지 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어. 내 아들을 버린 내가 다시 찾는다고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바라며 나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했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버렸던 고아원에서 네가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아이 대신 너를 내 딸로 삼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해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기 전에 갑자기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에서 시모가 버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를 왜 친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 앞에 나타난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입양되었던 가족에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시모가 고아원에 찾아가 친아들 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를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에 화가 난 친아들은 불현듯 시모의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 이 모든 상황이 친모 때문에 불행해진 거라고 생각한 친아들은 친모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뒤따라와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들은 시모 앞에 나타나 원망의 막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 신장을 친아들인 당사자가 받길 원했어요. 시모가 버린 아들이 찾아와 자식을 버려놓고 더 살고 싶은 거냐며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자 시모는 신우에게
저 몰래 친아들에게 신장을 주라는 말을 했던 거였고,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나눈 대화를 간호사가 엿듣게 되었던 거죠. 시모는 일단 이식만 해주면 평생 저와 친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지 경악을 했고 제 신장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시모의 계획에 신장을 그 남자에게 떼어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 했던 시모와 신우를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줬던 건 시모가 같은 고아원에 버렸던 신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준 거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저보다 비록 버렸지만 피가 섞인 친아들을 위해 제 신장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 큰 배신감에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신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 동의 없이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주려 했던 계획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사의 자격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0년간 저에게 잘해줬던 두 모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남편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하겠다면서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모의 친아들은 시모에게 자기를 버리고 현재까지 불행하게 살게 한 거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모가 저지른 과거니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상황이라 요즘 너무 우울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